안녕하세요. 문현숙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다가 3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손주도 있습니다. 7살 민재라는 귀여운 아이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아들 태진이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가족들과 아침 식사도 함께하고 손주 크는 것도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왔어요. 6시 반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은주가 식탁을 차리고 있더군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어요. 국, 나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은 없었어요. 며느리 앞에는 계란말이가 있었고 손주 민재 앞에는 소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태진이 앞에는 불고기가 놓여 있었죠. 제 앞에만 없었습니다. 처음엔 깜빡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제 앞에만 고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주야, 나도 고기 좀 먹으면 안 될까? 며느리는 수저를 놓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어머니는 고기 드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 생각해서요. 콜레스테롤 높으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긴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조금씩은 드셔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응, 그래. 아들 태진이는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재가 소시지를 입에 넣으면서 저를 봤어요. 할머니는 왜 안 먹어? 할머니는 배 안 고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소시지를 먹었어요. 저는 나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씹고 삼키고 또 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배제였다는 걸요.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드라마 재방송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손주 민재와 함께 바닥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컵에 담긴 물을 들다가 그만 쏟았습니다. 물이 바닥에 쫙 퍼졌어요. 아, 거기 좀 치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주방 쪽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물 좀 닦아주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기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걸레를 들고 나와서 물을 닦았어요. 바닥을 닦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이름이 있는데 저기라고 부르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장난감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자동차 어디 있어? 저 사람한테 물어봐. 민재가 저를 봤어요. 저 사람, 내 자동차 봤어? 7살 아이가 저를 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아까 소파 밑에서 봤어. 민재는 뛰어가서 자동차를 찾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제 이름은 문현숙입니다. 72년을 이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저는 저 사람, 적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 태진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일찍 끝났어. 저녁에 외식할까? 태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녁 외식하려고 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어디 갈 건데?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게 낫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기 못 드시잖아요. 저희는 고깃집 가려고 하거든요. 고기 냄새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메뉴를 먹으러 가자고 할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민재가 뛰어왔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민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있을게. 민재는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와. 며느리가 민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피곤하시대.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셋은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밤 8시가 됐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걸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김치, 나물이 있었어요. 고기는 없었습니다. 고기 포장지도 없었죠. 며느리가 고기를 사지 않는 건지 아니면 숨겨두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수첩이었죠. 수첩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나왔어요. 저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늘도 고기 없음. 왜 이런 걸 적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적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적었어요. 12월 16일. 아침 식탁? 계란말이 내 것 없음. 그 다음 날도 적었습니다. 12월 17일. 저 사람이라고 불림. 3번. 수첩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때로는 2줄씩 적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수첩을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맛있었니? 네.
고기 엄청 많이 먹었어요. 민재는 배를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먹고 왔으니까 설거지는 없어요. 응,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외식 후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저 사람 아직 안 모시고 계시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태진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잖아. 어머니라고 불러. 며느리가 웃었어요. 아니, 그냥 말버릇이죠. 그냥 별 의미 없는 습관이에요. 습관이래요. 저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우리 또 외식할 건데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수첩을 꺼냈어요. 12월 20일. 며느리 나를 저 사람이라고 불렀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적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랬을까요?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회식 있죠? 응, 늦을 것 같아. 그럼 저는 민재 데리고 친정 갈게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되고. 그래.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되고.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태진이는 회식 때문에 안 들어왔고 며느리는 민재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막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죠. 며느리와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뭐 먹어요? 라면. 저도 먹고 싶어요. 며느리가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야, 우리 아까 외할머니 집에서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 마셔. 민재는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라면을 먹으면서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야, 외할머니 집에서 재밌었어? 네. 외할머니가 장난감 사줬어요. 그래. 좋겠다. 민재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은 언제 나가요?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멈췄어요. 거실에서 가방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부엌을 봤습니다. 민재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저 사람 언제 나가냐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달려왔어요. 민재야,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엄마가 전화할 때 그랬잖아. 친구 이모한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라면 국물을 한 입 마셨어요.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민재를 데리고 나갔어요. 민재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가 슬퍼하시잖아. 왜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 싱크대에 그릇을 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틀어놓고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12월 21일. 민재가 물었다.
저 사람은 언제 나가냐고. 적고 나서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민재를 재우고 나왔나 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진이가 회식에서 돌아온 모양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응, 늦었네. 회식이 길어졌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민재가 좀 이상한 말을 했어. 뭔데? 어머니한테 저 사람 언제 나가냐고 물었어. 태진이가 웃었어요. 애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대? 내가 친구랑 통화할 때 들었나 봐. 조심해야지.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뜬 채로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어요. 밥을 차려서 혼자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요.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연숙, 72살. 이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제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 반, 저는 어제와 똑같이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벌써 일어나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국, 김치, 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앞에는 계란 프라이가 있었고 민재 앞에는 햄이 있었습니다. 아들 태진이 앞에는 소시지, 불고기가 놓여 있었죠.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간이 싱거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국 좀 더 드세요. 오늘 국 맛있게 끓였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진짜 배려가 아니라는 걸요. 응, 잘 먹고 있어. 저는 대답하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태진이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경제면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민재가 햄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 끝나고 어디 가? 오늘은 학원 가야지. 싫어. 안 돼. 가야 해. 민재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햄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손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 손은 괜찮았어요. 관절염이 조금 있긴 했지만 설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참았어요. 익숙해지려고 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갔어요. 채소 가게에서 무와 당근을 샀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샀죠. 그리고 걸어가다가 정육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육점 유리창 안쪽에 고기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삼겹살, 목살, 갈비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고기가 윤기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고 싶었습니다. 정육점 주인 아저씨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오늘 삼겹살 싸게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그냥 지나쳤어요. 고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살 수 없었어요. 집에 가져가 봤자 며느리가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기 드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앞을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고기를 먹고 싶은 건 욕망이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이 집에서는 없었어요.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오셨어요? 응.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들고 갔습니다. 무와 당근을 꺼내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고등어도 냉장실에 넣었죠.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사셨어요? 채소하고 생선.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서 안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사셨네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고기 냄새만 맡아도 안 좋다면서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드시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제가 언제 고기 냄새가 안 좋다고 했나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만족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 건강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배려라는 이름으로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걸 제가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2월 22일. 그 밑에 적었습니다. 외식 제외. 이유 고기 냄새 안 좋다고 함. 내가 한 말 아님. 호칭 저 사람 오늘 3회.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멈췄음. 고기 사지 않음. 이유 집에 가져갈 수 없음.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오늘도 아무 말 안 함. 수첩을 보니까 기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줄이었는데 이제는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저는 이 기록을 왜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걸까요? 아니면 제 감정을 정리하는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데이터로 만들고 있었어요. 슬프다, 화났다, 서럽다,
이런 말 대신에 날짜와 사건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견딜만 했어요. 감정으로 남기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도 적을 겁니다. 모레도요. 언젠가 이 수첩이 가득 차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밤 8시쯤이었어요.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얼른 서랍에 넣고 대답했어요. 그래, 들어와. 문이 열리고 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회사 일이 많나 봅니다. 엄마, 요즘 어때?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태진이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없다. 정말?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가족.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태진이는 모를 겁니다. 가족이라면 왜 제 이름 대신 저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가족이라면 왜 식탁에서 저만 고기를 못 먹을까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태진이는 웃었어요. 엄마, 우리 지혜가 잘해주지? 나도 고맙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혜가 잘해줘. 태진이는 안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됐어. 편하게 지내. 나 이제 나갈게. 태진이는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손주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태진이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줄 더 적었어요. 태진이 방문. 물었음 불편한 거 있냐고. 대답 없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며느리가 종이를 받아봤어요. 우와, 우리 민재 잘 그렸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한테 뛰어왔어요. 할머니도 봐요. 민재는 그림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봤어요. 집 그림이었습니다. 지붕이 있고 문이 있고 창문이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민재. 3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가운데 서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구석을 봤어요. 구석에 작은 사람이 하나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작았어요. 색칠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죠. 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이 사람은 누구야? 민재가 그림을 봤어요. 저 사람이잖아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그림 속의 작은 사람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할머니도 아니었고 문현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었어요. 며느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지. 할머니라고 해야지. 응, 할머니. 민재는 금방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의 머릿속에 저는 저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른의 언어가 아이의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림을 민재에게 돌려줬어요. 잘 그렸다, 민재야. 고마워요. 민재는 다시 뛰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그림을 봤습니다. 구석에 작게 그려진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와 태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민재도 잠들었어요. 저는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스크롤을 내려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저는 망설였습니다.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변호사님, 저 문현숙입니다. 아, 어머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요. 재산 정리 건. 네, 기억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확실하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알아요. 그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변호사님, 아직은요. 아무도 몰라야 해요. 물론입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태진이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고기 반찬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나는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12월 24일 변호사와 통화. 다음 주 화요일 방문 예정.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이제 시작.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왔어요. 제 재산 정리 서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서 있었어요. 문현숙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여기 택배 하나 왔습니다. 기사님이 상자를 내밀었어요. 꽤 컸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으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상자 위에 붙어 있는 송장을 봤거든요. 받는 사람 최은주.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건 며느리 거네요. 네, 그럼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법 무게가 나갔어요. 현관문을 닫고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거 그냥 거기 놔요. 저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응, 여기 놔둘게. 며느리는 상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기 두세요. 나중에 제가 열어볼게요.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상자를 봤어요. 최은주.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이름으로 온 택배가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 더 오래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가끔 제 이름으로 택배가 왔었어요. 친구가 보낸 선물이라든가, 제가 주문한 건강식품이라든가요. 하지만 요즘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봤어요. 택배 상자 하나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뭐가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했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나도 언젠가부터 내 이름이 사라졌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적어 놓은 장볼 목록이었습니다. 아이들 우유, 고기, 과일, 세 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메모지를 봤습니다. 제가 먹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유는 민재 거였고, 고기는 며느리와 태진이 먹을 거였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냉장고 옆 서랍에서 펜을 꺼냈어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연숙 반찬. 펜 끝을 메모지에 갖다 댔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적어야 할까요? 제 반찬을 사달라고 써야 할까요?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메모 좀 적으려고. 며느리가 냉장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있는 거 드세요. 반찬 많잖아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나물, 젓갈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찬이 일주일째 있었어요. 응, 그래.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커피를 타러 부엌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우유, 고기, 과일. 제 이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메뉴에서 제외됐어요. 존재가 지워진 거죠. 저는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저는 일어나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문현숙 환자분 보호자분이신가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혈액 검사였죠. 네, 제가 문현숙입니다. 아, 환자분이시군요. 보호자분 계세요? 보호자요? 네, 검사 결과 상담을 보호자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직접 들으면 안 될까요? 가능하긴 한데 보호자분이 같이 계시면 더 좋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전화 좀.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 전화예요? 병원에서 왔어. 보호자랑 통화하고 싶대.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저는 며느리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저 사람요? 제가 보호자는 아니에요. 저 사람. 며느리가 저를 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 직원한테요. 남편 있는데 남편이 보호자예요. 지금 회사에 있어서요. 며느리는 잠깐 더 얘기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기를 돌려줬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그이랑 병원 가세요. 제가 보호자는 아니라서요. 응, 알았어.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래요. 며느리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들 태진이가 보호자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외롭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아플 때 더 외로운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보호자가 아니면 혼자인 거죠. 저녁 먹고 난 뒤였습니다. 며느리와 태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재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우리 집 구조 좀 바꿔야겠어요. 왜? 민재 크잖아요. 방이 좁아요. 그리고 둘째 생각하면 방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요. 며느리가 둘째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태진이가 노트북을 봤어요. 그래, 애들 방 넓히고 이 벽 허물면 되겠네. 네, 그리고 여기는 창고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집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불편한 건 없겠냐고, 그런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달에 공사 시작할게요. 그래, 알아서 해. 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까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쓸 공간은 있나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얘기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어디로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있지만 없는 사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해요. 내일 업체에 연락할게요. 응. 태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났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 생일이었습니다. 민재가 8살이 됐어요. 며느리가 아침부터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민재한테 줄 선물을 샀어요. 작은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오후 5시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초가 8개 꽂혀 있었어요. 민재는 신이 났습니다. 우와, 케이크다. 며느리가 불을 켰어요.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민재야. 소원 빌고 불 꺼. 민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후 하고 불을 껐습니다. 와, 생일 축하해, 민재야. 태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도 박수를 쳤어요. 저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선물 샀어. 여기. 저는 포장한 선물을 민재한테 줬어요. 민재는 반갑게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재가 선물을 뜯었어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우와, 자동차다. 민재는 좋아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자, 이제 사진 찍자. 가족 사진.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셀카봉에 휴대폰을 끼웠어요. 여보, 민재, 이리 와요. 태진이와 민재가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섰어요.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나왔네. 저는 사진을 봤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며느리, 태진이, 민재. 저는 없었습니다. 뒤에 서 있었는데도 사진에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각도를 그렇게 잡은 거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안 나오셔도 돼요. 가족 사진이니까. 가족 사진이래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 봅니다. 며느리는 다시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면서요. 저는 뒤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케이크를 먹고 웃고 있었어요. 태진이도 웃고 있었고 며느리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빠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12월 30일, 민재 생일. 그 밑에 적었습니다. 병원 보호자 아님, 며느리가 직접 말함. 한 줄 더 적었어요. 사진 제외, 가족 사진에 나 없음. 또 한 줄, 가족회의, 집 구조 변경, 내 의견 물어보지 않음. 수첩에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수첩을 봤습니다. 차가웠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프다, 외롭다, 서럽다, 그런 말 대신 사실만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사건.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펜을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점점 안 보인다. 적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려다가 다시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문현숙, 72살.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수첩에만 제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며느리와 태진이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 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참는 건 나야.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알아, 미안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저 사람처럼 조용히만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 사람, 또 저 사람이었습니다. 태진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용히만 있으면 된대요. 참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참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투명해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물을 마시러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해졌어요. 착각이 깨졌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이요. 아니었어요. 참을수록 더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5시 반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어요. 12월 31일.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제 실수는 없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나는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신했을 뿐입니다. 여긴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는 걸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조용히 사라지지 않기로요. 제 방식대로 끝낼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거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식탁을 봤습니다.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것, 태진이 것, 민재 것.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릇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숟가락도 없었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떠서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은주야, 내 것도 차려줄래?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아침 안 드시잖아요. 아니, 나 먹는데. 어제도 안 드셨잖아요. 그제도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어제 아침을 먹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태진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아침 안 드시잖아. 입맛이 없으시대. 태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야 할까요? 제가 언제 입맛이 없다고 했나요? 먹고 싶어도 차려주지 않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면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가 사라졌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차려주는 건데, 이제는 제가 안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에서조차 없어도 되는 자리가 되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봤습니다. 며느리와 태진이가 거실 바닥에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도면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도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벽 터서 애들 공부방 만들면 좋겠어요. 민재 크면 책상 놓을 데가 필요하잖아요. 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이 방은 창고로 쓰고, 네, 그리고 여기는 옷방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때 태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방은? 며느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쓰시다가 옮기시면 되죠. 어차피 나가실 거잖아요. 나가실 거라고요. 제가 언제 나간다고 했나요? 태진이가 대답했어요. 글쎄,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문 안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가실 거래요. 저를 이미 나간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도면을 접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할게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 알아서 해. 두 사람은 도면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집에서조차 임시 존재였어요.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었죠. 언젠가 나갈 사람. 그게 제 위치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재에게 옷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외할머니 집 갈 거야. 엄마 따라와. 민재가 신발을 신었어요. 태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오늘 애들이랑 점심 먹고 올게요. 저녁 때나 들어올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물었어요. 어머니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민재가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진이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나도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가시게요? 그냥 좀 걸으려고.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진이는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도 묻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아무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어요.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수첩을 넣었어요. 외출했습니다. 제 이동이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3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현숙 어르신.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나서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너머에 앉았어요. 오늘 마지막 서류 사인하시러 오셨죠? 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앞에 놓았어요. 여기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재산 정리 서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 예금, 모든 재산이 정리되는 서류였어요. 아들 태진이한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부되는 거였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1장, 2장, 3장.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어요. 문현숙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는 오늘부로 유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변호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네. 오늘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후회는 없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됐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한테는 언제 알리실 건가요? 나중에요. 제가 나간 다음에.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사무실 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구나.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재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차렸어요. 오늘은 제 자리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릇이 4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 김치, 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고기 반찬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고기 안 드시죠?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응. 네, 어머니는 고기가 안 맞으시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식탁에 앉는 거였죠.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태진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재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이미 끝내고 있었거든요. 밤 9시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와 태진이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어머니 완전 조용하지? 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적응하신 거지 뭐. 그래서 진짜 편해졌어. 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 응, 그게 낫지. 며느리가 웃었어요. 맞아. 괜히 우리가 예민했나 봐.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말이 없으신 거였어. 태진이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서로 편해진 것 같아. 응,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 말에 저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방문 안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된대요. 편해졌대요. 그들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한 게 적응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들의 오만함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밤 11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태진이는 방에 들어갔어요. 민재도 잠들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불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도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죠. 짐을 싸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기록해온 수첩이었습니다. 그걸 가방에 넣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받은 서류 사본이었어요. 그것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냈어요.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통장도 하나 꺼냈어요. 제 명의 통장이었는데 얼마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충전기를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옷은 한 벌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불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짐을 싸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리하는 거였어요. 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가방은 작았어요. 크로스백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3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제 방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두웠어요. 창밖은 아직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어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태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어요. 거실을 천천히 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제가 3년 동안 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집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들은 내가 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끝내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로비는 조용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밀고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7시였어요. 며느리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식탁을 차렸어요. 3개의 그릇을 놓았습니다. 며느리 것, 태진이 것, 민재 것. 저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8시쯤 태진이가 일어났어요. 아침 됐어? 응, 먹자. 태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도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배고파? 그래, 앉아. 3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떠먹으면서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나? 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아침 안 드시잖아. 늦게까지 주무실 거야. 그래도 요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적응하신 거지 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재는 유치원 갈 준비를 했어요. 태진이는 회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 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 괜찮은지 아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 출근할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도 민재 손을 잡고 현관으로 갔어요. 민재야, 유치원 가자. 네. 3사람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이미 없다는 걸요. 어젯밤 새벽에 집을 나갔다는 걸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제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게 그들의 오만이었어요.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태진이는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띠리링.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진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요. 태진이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태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주택인도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태진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 말입니다. 명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희 집을 왜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문현숙 어르신의 요청입니다. 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요? 네, 문현숙 어르신께서 직접 서류에 사인하셨습니다. 무슨 서류요? 재산 처분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진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태진이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엄마가 재산을 처분했다고요? 집을 내놓으라고요? 태진이는 급히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너도 집에 있어. 알았어. 태진이는 회사를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진이가 집에 도착한 건 9시 5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소리를 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 어디 계셔? 방에 안 계셔. 아까부터 찾고 있는데 없어. 태진이는 제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진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이상한데. 며느리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가? 엄마 물건이 없어. 수첩도 서류도. 며느리는 옷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옷은 다 있잖아. 옷은 있는데 다른 게 없어. 신분증, 통장, 그런 것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진짜 나간 거야? 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불 그대로, 옷 그대로. 하지만 사람만 없었어요. 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나가신 거야? 모르겠어. 언제? 모른다니까. 태진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뚜뚜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태진이도 알 수 없었어요. 공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태진이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금일부로 명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태진이는 숨이 막혔어요. 명도요? 무슨 소리세요? 주택 소유주이신 문현숙 어르신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인데요.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은 문현숙 어르신 명의입니다. 태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맞았습니다. 이 집은 엄마 명의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명의로 바뀌었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퇴거 대상이십니다. 퇴거요? 네, 오늘 오후까지 짐을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나가야 해요? 태진이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법적으로 소유주의 권리입니다. 퇴거 요청을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태진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 우리 어디로 가? 태진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다만 그들이 몰랐을 뿐이죠. 오전 11시 태진이와 며느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진 씨. 변호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태진이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어디 계세요? 앉으시죠. 변호사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태진이와 며느리가 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현숙 어르신께서 지난달 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재산 정리를 요청하셨습니다. 태진이가 물었어요. 재산이요?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상속 대상 아닙니다. 네. 문현숙 어르신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부됐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요? 손주들은요?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손주도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손주가 있는데 왜 기부를 해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나를 지운 어른들이 문제였다. 며느리는 그 문장을 읽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태진이도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태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도, 돈도, 모든 재산을 기부해 버렸어요.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패배한 거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노인 정서적 학대 사례 자료. 며느리가 그 서류를 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문현숙 어르신께서 기록하신 일지입니다. 일지요? 네, 지난 몇 달간 겪으신 일들을 날짜별로 기록하셨습니다. 태진이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적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제외, 고기 반찬 없음, 호칭 저 사람 오해, 가족사진에서 제외, 병원 보호자 아님,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익명으로 제출됩니다. 어디에요? 사회복지 교육 자료로요. 태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가 학대자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그럼요. 변호사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이 업계에선 다 압니다. 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업계에서 다 안다고요. 태진이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예전에 같은 업계에서 일했었어요. 그 바닥이 좁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끝이에요. 체면이 무너지는 거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태진이와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해. 다 끝났어. 태진이도 벽에 기댔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아니, 이제 집이 아니었어요. 오늘 안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었죠. 태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태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척들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큰아버지였어요. 뚜뚜뚜. 여보세요? 큰아버지, 저 태진이에요. 아, 태진이. 큰아버지,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큰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태진아,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어요. 태진이는 멍하니 휴대폰을 봤습니다. 두 번째 전화. 고모였어요. 여보세요? 고모, 저 태진이에요. 태진아. 고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고모,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나도 들었어. 내 엄마가 전 재산 기부했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아.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태진이는 숨이 막혔어요. 고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진아, 미안한데 나도 내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알아. 고모, 그게 아니라. 됐어. 전화 끊을게. 뚝, 또 끊겼습니다. 태진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이모, 사촌. 하지만 모두 똑같았습니다. 뚝, 뚝, 뚝.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아도 바로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왜 아무도 안 받아? 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태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 시각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 이제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어요. 존중받는 삶을요.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요. 그게 제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쯤 요양원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현숙 어르신, 점심 준비됐어요.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점심은 고기국이에요. 어르신 좋아하시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식당으로 오세요. 저는 복도를 걸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했어요. 연숙 씨, 여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점심이 나왔어요. 고기국, 나물, 김치, 그리고 밥. 제 앞에 골고루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고기를 빼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숙 씨,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고기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같은 시각, 며느리 은주는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짐을 싸야 했으니까요.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은주야, 그래서 너희 이제 어디로 갈 건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월세 알아보고 있어요. 보증금은? 그게 지금 없어서요.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했니?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했잖아. 엄마, 나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니?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너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밖에 나가기 창피해.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너희 여기도 못 와. 우리도 체면이 있지. 친정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짐만 싸가지고 가. 여기서 살 생각은 하지 마.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엄마, 그래도 나 딸이잖아. 딸이라도 안 돼. 내가 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싸.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들고 나왔어요. 현관 앞에서 친정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언니가 너무 심했어. SNS에 다 퍼졌더라. SNS? 응, 시어머니 학대 사례로. 익명이긴 한데 다들 언니네인 거 알아. 며느리는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진이는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며. 재산 다 기부당했다던데. 태진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장님이 다가왔어요. 박태진 씨, 잠깐 좀. 네. 회의실로 갔습니다. 부장님이 문을 닫았어요.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됐네. 왜요? 위에서 결정이야. 자네 요즘 집중 못하는 것 같다고. 태진이는 알았습니다. 핑계였어요. 거래처에서 자네랑 일 안 하겠대. 소문 들었나 봐. 부장님,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 당분간 조용히 있게. 승진 탈락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태진이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요. 옆자리에서 후배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리 진짜 끝났네. 당연하지. 부모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 태진이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가장 아픈 칼.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세 식구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민재가 라면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며느리가 멈췄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안 와. 왜요?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다른 데 사셔. 민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나 싫어해요?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태진이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야, 울지 마.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요? 우리 집도 어디 갔어요? 아이의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제일 싼 물건들만 골랐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눈에 띄었어요. 저였습니다. 요양원 셔틀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요.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연숙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네, 고마워요. 저는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쇼핑을 했어요.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았습니다. 고기도 담았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자기는 제일 싼 라면을 사고 시어머니는 비싼 과일을 사고 있었어요. 자기는 남루한 옷을 입고 시어머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완벽한 대비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노인복지관이 문을 열었어요. 제 기부금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현판이 걸렸어요. 문현숙 복지관.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님도 오셨어요. 기자들도 왔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테이프를 끊었어요. 이 복지관이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큰 기부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요. 그 말이 뉴스에 나왔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TV 화면에 저의 웃는 얼굴이 나왔어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15억 원 전액 기부한 문현숙 어르신. 며느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1,500억이요. 그게 다 자기들한테 올 수도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푼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정원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개관식에서 찍은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참고 살면 언젠가는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참고 보니까 내가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네, 갈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1호 문현숙,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현숙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름,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